5월 어째 주 매크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무너지는 금리 기대, 살아있는 유동성 이란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바라봤을 때 시장이 조금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 레벨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V자 반등에 대한 이 유동성의 힘을 조금 저희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형적인 V자 반등이거든요. 예.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면 또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그럴까? 그리고 알다시피 그렇게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결국 지금 수익 많이 나셨죠. 다우 같은 경우도 3.9% 오르고 S&P 500 같은 경우도 6.2%, 나스닥 같은 경우도 9.6% 월간으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셀인 메이라고 하잖아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완전 반대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5% 월간에 5% 오르면 내년 그 주가 S&P 주가를 봤을 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의 주체를 보면 결국 저가 매수세죠.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는 기관이 쇼 커버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숏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왜냐면 이 관세가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예측을 했었거든요. 미국, 중국 모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네바 쪽에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MMF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예탁하는 예탁금 예탁 계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7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21년도 대비해서 거의 2.5배 올랐거든요. 3조 달러였는데 보시면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수익 예금보다 이 MMF가 조금 더 금리를 주기 때문에 단기 투자처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 돈이 과연 거기에만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돈을 빼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드라이 파우더 역할도 합니다. 드라이 파우더라는 거는 이제 돈은 있는데 일단 투자는 아직 좀 무섭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보고 내가 이 자금을 내두겠다라는 용어를 보통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되면 오히려 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이번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뭐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막아준다. 예. 더 떨어지지 않게 이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저점 매수가 들어와도 한계는 있어요. 결국 뭐냐? 금리가 급등하고 그리고 관세 전쟁이 악화되면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4월 달에 있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도 5월 달에 어느 정도 유화책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분은 이제 4.5 레벨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4.6까지 갔었잖아요. 다행히도 이게 4.397로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연준에서도 도와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 이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부실한 국채 입찰 수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7년물 이제 국채 입찰 수요만 봐더라도 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금 미국 채권을 아무도 안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안 살까라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결국 이 세금을 다 세수를 다 얻지를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채권을 더 찍어낼 거 아니냐라는 이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되게 팽배가 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뭐 저희는 이제 제네바 협의가 나와서 오 이거 되게 시장 좋겠네라고 해서 반등이 왔었고 근데 다만 뭐 최근에 무효 판결이 났었죠. 그 무효 판결 때문이라도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하루만. 근데 다행히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하루 만에 이걸 복원이 됐죠. 이제 연방국제통상법원이라는 곳에서 CIT에서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이거를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이제 관세가 그대로 이제 보편 관세가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아마 뭐 이거가 관세 정책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 대법원 구성을 보면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더 강해요.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결국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사실 이게 관세적으로 이게 뭐 위법이라고 해도 이제 캐비넷 애니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세계에서는 네 가지 정도 방안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관세는 이제 저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관세발 데이터가 이제 물가 쪽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도 이제 이번 6월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제가 보기엔 이거 악화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뭐 지난주 지표도 나왔었지만 지금 지준율도 낮췄죠. 그래서 중국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을 트럼프가 이제 감안하고 어쩌면 이제 시진핑도 만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스컷 베산트가 얘기 나와서 이거는 둘이서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미중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저희 쪽에는 되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심층 분석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vs 파월입니다. 둘이 사이가 참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게 2019년에도 그랬어요. 파월 보고 계속 금리 인하를 내려라 했지만 파월은 이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내리진 않았거든요. 결국 지금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파월 보고 금리 인하를 내리라고 했지만 결국 파월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그 다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적에서 되게 독립적으로 우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것도 면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한국은행장이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참 미국은 그런 권력 분리가 되게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좀 들긴 했는데 그럼 트럼프는 이 금리를 왜 이렇게 내리려고 하냐 사실 대안카드로는 뭐 SLR 완화나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기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90일 이하의 채권에 한해서 이 코인에 대한 담보물을 맞추기 위한 이 채권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장기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파월이 결국 금리를 내려줘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내려줘야만 결국 10년물 금리도 같이 내려가면서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이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드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9월 인하가 72.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7월 인하는 한 23% 정도 되는데 시장은 일단 9월 인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게 26년 자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매출액이 이제 440억 6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제 391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했고요. 이게 중국 수출 제한이 있었는데 H200 반도체를 이제 수출 제한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80억 달러가 매출 손실 예상이 이제 2분기에 예상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이제 실적적으로 보였습니다. 실력을. 그 말은즉슨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결국 그 M7이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스왕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블랙웰도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은즉슨 M7들이 이걸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결국 핵심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이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M7과 관련된 이 좀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RTX AI PC를 같이 만들고 있고요. 애주어 데이터 센터 지금 72개 블랙웰을 구축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고 메타도 지금 28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도 AWS 이제 데이터 센터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G200이라고 가장 최신 이제 엔비디아 GPU죠. 이것도 반도체를 확보하는 거에 되게 중점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XAI랑 엔비디아, 블랙락 그리고 MS랑 이제 펀드를 구성해서 최대 146조 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선 연초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했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축소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 AI에 대한 성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한 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엔비디아가 그 점들을 이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사실 AI의 이제 하드웨어의 핵심은 엔비디아라고 하면 저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 금요일 주가를 가져왔는데 131.78달러에 이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거의 다시 전고점 부근에 와 있죠. 정말 7%까지 올랐던 이 오른 이유를 바라보니 이 옆에 알렉스 카프 CEO를 데려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팔란티어한테 이제 접근 가능하게 했죠. 미국인의 데이터를. 정말 이 팔란티어가 정말 위대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건 되게 무서운 기업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이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팔란티어란 기업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럼 팔란티어는 이 원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란티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됐냐라고 하면 이 지능형 운영 체계라고 하죠. 이거는 온톨로지 기반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 LLM인데 팔란티어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저희 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보통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런 면접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너가 만들지를 고민해봐라 이런 건데 팔란티어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미 서비스가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 서비스에 녹여낼 것이냐 아예 반대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 팔란티어 CEO죠. 이제 CEO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본인은 어쨌거나 이 9.11 테러를 보면서 이 미국 국방부가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겠다. 이 팔란티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든 거고, 고담이란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7조 5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골든돔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지금 미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예, 워싱턴, 이 뉴욕 이런 데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을 보면 뭐 로키드 마틴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이 스페이스 X도 그중 하나의 기업인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 팔란티어가 목적으로 지금 주체로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원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AI 시대는 예전에 저희가 석유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석유 시대가 결국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이 가장 핵심 원재료 중 하나였는데 이 AI 시대에는 결국 데이터가 그 원유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팔란티어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팔란티어가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업기관도 봤을 때 제가 현재 432곳 정도 제가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YOY로 매출이 7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되게 많이 성장이 됐고 상위 20개 매출의 평균치를 내다 보니 이게 평균이 965억이에요. 예, 매출이 나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팔란티어에 대한 지금 PER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되게 비싸기도 하죠. 솔직히 PER로 따지면 비싸기도 하는데 제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적이 많고 반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경제학 논리를 봐야 되지만 너무 경제학 논리를 봐서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으면 보통 그 주가가 더 날아가거든요. 예. 이유도 되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쇼커버링 이슈도 있을 거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포모 현상이 와서 더 많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기술적 혁신에 있어서 AI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팔란티어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주식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예, 제가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린 거는 결국 금리, 뭐 미국 금리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당연히 AI 시대의 핵심이죠. GPU,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결국 AI의 소프트웨어에서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관 중 하나고, 그럼 미국 시장에서 저는 올라갈 거를 다음 시장을 봤을 때 결국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을 때 뭘 보겠냐?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오신 분이 이제 블랙락 자산운용의 레리 핑크라는 CEO인데요. 이 레리 핑크가 이 얘기를 해요. 이 국가 부채,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트코인이 그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미국 헤게모니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비트코인이 결국 이 달러가 세계에 많이 풀려야만 이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패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내면 이 빚을 미국이 갚을 수 있냐라는 이 논리가 생기는데, 그 논리를 이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AI일 수도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도 그 점의 하나라고 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이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이거를 미국 금융기관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충분히 자산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기 그 페드에서도 그 SEC에서도 이걸 바꿨죠. 이제 부채에 인식하는 것을 이제 무형자산인 이 비트코인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블랙락 자산운용 대표인데, 그걸 모를까요? 이 비트코인을 왜 살까요, 이 사람이? 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건 좀 데이터가 지난 데이터인데,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20만 개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범죄자들의 이 몰수한 자산들을 가져온 거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한 40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60만 개까지 도달해 있고요. 레리 핑크도 지금 거의 70만 개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26년도에는 아마 이 사토시 나카토모, 이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만든 창시자죠. 창시자 110만 개를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갖고 있는 거는 저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발언자가 지금 제이디 벤스입니다. 미국 부통령입니다. 이제 부통령까지 가서 이 행사를 참여하는 되게 큰 행사 중 하나인데, 트럼프 미디어도 지금 비트코인 매입에 3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비트코인 ETF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비축법, 전략 비축법안도 내겠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 뉴햄프셔나 텍사스나 지금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주지사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연금의 5% 정도는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겠죠.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이 산다라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묶이면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제 논리고요. 또 놀랐던 점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해제했어요. 원래 채굴 얘네가 금지를 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은 국경 간 이제 결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달러 유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아놨는데 이걸 해제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 전략자산화가 될 거라고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전 세계가 결국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면 스위스 연금이나 뭐 노르웨이 연금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뭐 주식들을 사기도 하고 비트코인 ETF를 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도 좀 담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미국의 이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빠르게 정리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40달러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32달러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착을 해야 이게 $150까지 보이는데 일단은 뭐 대외적인 그 개선이 필요하고요. 예, 유동성 인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M7 같은 경우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냐 캐펙스 투자가 곧 실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V자 반등 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조정 올 때 충분히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사실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뭐 $80 아래에서는 되게 저도 매수를 했지만 많이 매수하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번엔 $100 아래 좀 내려오면 차근차근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장기적 관점에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나고 있거든요. 원래는 나스닥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는데 비트코인 오르고 이제 나스닥이 오르는 이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뭐 나스닥 오를 때 비트코인 좀 빠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전 취급된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뭐 레리 핑크나 뭐 여러 이제 그 뭐 스캇 베센트도 그렇고 이제 디지털 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 자산으로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사실 지금 바이오는 또 정책 리스크 직격탄을 맞고 있고 미국 지금 코스트코도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 관세로 들어온 이 물건들의 가격을 소비자로 전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또 소비도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시장 금방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선이 내일 있다 보니까 대선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특히 증권주들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연초보다 엄청 많이 올랐죠. 거의 한 50% 올랐죠. 반 이상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둘 다 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정책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210조 원 유동성을 이제 투입을 해서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참 이런 거 보면 한국은행도 25bp 인하를 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되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지내고 있다가 지금 25bp 내렸는데 지금 새 정부와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되게 증시에는 호재라고 보이고 있고 다만 이게 정말 뭐 10년 랠리로 갈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GDP 역성장이 났잖아요. 지금 뭐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성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한국 시장도 좀 이제 어쨌거나 눌려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때를 좀 즐기려고 이 정책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 개혁 없이는 이 유동성만 풀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낙 강세가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2+2 통상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됐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스카페센트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네 원화 절상하고 우리 달러 약세로 만들게 했기 때문에 사실 25p 금리 인하를 했으면 지금 환율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1,400원 아래 있는 게. 근데 지금 1,382원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충분히 진입하기가 좋은 시장 같고요. 외국인 지금 MSCI 코리아 지수 ETF도 5,700억 원 유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국내장은 조금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힌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코리아 밸류업 정책도 이거는 뭐 여야 상관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섹터를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거의 2,700선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3,000선까지 가려면 결국 삼성전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죠. 근데 좀 부진이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죠. 6만 원 깨지고 5만 4천 원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뚫어내려면 이제 엔비디아와 그 HBM 메모리 관련해서 좀 호재 이슈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외국인도 매수가 이제 업황 개선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조선은 여전히 좋죠. 이거는 뭐 물론 정책 리스크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수출 측면에 있어서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리고 관세발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산이랑 조선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융주인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하면 좋은 게 당연히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지금 굉장히 눌려 있다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주 환원 기대가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는데, 이거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들어오기가 적합한 시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PBR 정책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지금 굉장히 다 0.5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메리츠 금융이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달아왔는데, 이거를 만약 일본 같이 PBR 정책 1, PBR 이코르 1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뷰티는 지금 뭐 실리콘투나 뭐 VT 이런 애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들어오게 되면 실적 찍히는 대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중국도 열리면 오히려 뷰티 쪽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눌린 점은 있어요. 정책 리스크 때문에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이오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뭐 기술 특례 상장이든지 이제 상장을 해놓고 이제 매출이 찍혀야 되는데 매출이 안 찍히는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든 뭐 리가켄 바이오든 이렇게 뭔가 실체가 보이는 에로가 맺어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어쨌거나 이 다음 정권이 잡았을 때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한국 매크로 시간을 마치고요. 아무래도 이제 6월 이제 새로 진입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는 여러 앞으로도 이슈들이 펼쳐질 거고, 뭐 G7 정상회담이든지 FOMC든지, 그리고 뭐 한국으로 치면 내일 당장 대선이 있고,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여러 정책들이 주식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 증시를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뭐 인터뷰만 보더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자기가 지금 금리 보고 있고 증시 보고 있다, 증시 좋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